네, 오늘은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장수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를 기업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은 아주 대표적으로 장수기업이 많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최근에 경영학자들의 주장으로는 기업이 너무 오래 버티는 것도 전체 기업 생태계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적절히 살아온 기업들이 나타나고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업사회로 진입 자체가 너무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기업이 많지 않은데 장수기업과 한번 팍 성공하고 급히 사라지는 기업 생물학자로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비교를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장수기업은 유성생식을 하는 기업이고 메뚜기 한철 같은 기업들은 혹시 무성생식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재밌는 비유를 제가 한번 해봅니다. 유성생식과 무성생식의 차이는 말 그대로 무성생식은 성이 없는 거니까 섹스를 통해서 자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될 그런 부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성생식을 하는 종의 개체들은 전부 암컷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분법으로 박테리아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이것도 무성생식인 거고요. 진딧물 중에는 섹스 없이 새로운 새끼를 그냥 막 생산해내는 그것도 무성생식인 거죠. 간단한 산수 계산을 해보면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전염병이 돈다든가 그러면 그 무성생식을 하는 병원균들이 우리를 삽시간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자연계를 이렇게 둘러보면 동식물들은 대개 다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긴 생명의 역사를 놓고 보면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이 한때 여건이 좋으면 무지하게 잘 나가지만 어느 순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 한꺼번에 몰락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다양성의 결핍 때문에 그런 거죠.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끊임없이 유전자를 섞기 때문에 무슨 큰 일이 재앙이 벌어져도 그 재앙에 피해를 입는 개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져도 일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성생식을 하는 쪽에서는 유전적으로 균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공략을 당하면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몽땅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역사에 생물들의 생존 역사를 보면 무성생식 하던 것들은 확 번성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지고 번성하고 사라지고 이런 역사를 반복한 거고요. 유성생식을 한 것들 중에는 물론 많은 것들이 멸종했지만 그 중에는 가늘고 길게 온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 기업이 장수기업이 되려면 유성생식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 기업 내에서 다들 결혼하시고 아이 낳고 뭐 이러라는 뜻은 아니고요.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다양성을 높이면 아마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굉장히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조직은 어떨 때 보면 효율도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민첩하지도 않고 뭔가 발목 잡는 존재들도 항상 있는 것 같고 늘 시끄럽고 힘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이 좀 살아남더라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 쪽에서 뭐 가장 유명한 분이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님이시잖아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관찰한 앨 고어 미국 부통령은 소통 능력이 탁월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되게 사람이 딱딱해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대중과 소통을 잘했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앞뒤 꽉 막힌 앨 고어께서 어떻게 다큐멘터리 만들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에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되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만 가지고 과연 그렇게 많은 세계인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헌을 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성공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 시점에서 제가 기숙사 사감 출신이니까 앨 고어가 하버드 대학 시절에 기숙사 룸메이트가 누구였을까를 뒤져봤는데 참 놀랍게도 그 룸메이트가 할리우드의 그 유명한 영화배우 토미 리 존스입니다. 거친 역할 많이 하고 뭐 이런 양반이잖아요. 그 양반이 룸메이트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앨 고어가 앨 고어 같은 애랑 같이 룸메이트를 했다.
그러면 엘고는 끊임없이 답답한 엘고로 평생을 살았겠죠. 그런데 토미 리 존스에게 대학 3년 동안 내내 부대끼면서 살다가 보니까 저는 어느 날 이런 전화를 했을 것 같아요. 야, 뭐하고 지내냐? 나 이 책 쓰고 있어.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인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내가 지금 알리려고 내가 좀 열심히 쓰고 있어. 야, 임마, 요즘 누가 책을 읽냐, 임마. 영화 만들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똑같은 아이들끼리 같은 방에 넣어주면 서로에게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 거죠. 저는 굉장히 굳게 이렇게 믿는 바가 있습니다. 엘고가 토미 리 존스랑 룸메이트를 하면서 고생했던 그 3년이 그의 삶에 참 좋은 밑거름이 됐을 거다. 하버드는 일부러 그런 짓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리 인류 사회가 사회의 어떤 다양성을 얘기하기 훨씬 전에 생물학자들은 다양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을 연구하러 나가보면 자연이라는 곳이 워낙 다양한 곳이다 보니까 자연에 누가 있는지부터 일단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작은 뭐 거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 자연에 누가 있는지를 언급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서양의 학문의 역사에 처음부터 생물의 다양성, 자연의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내려오다가 이명법이라고 부르죠. 속명, 종명 이런 걸 만들어서 학명 체계를 만들어낸 스웨덴의 린네. 린네에 오면 체계를 완전히 갖추는 거죠. 저는 뭐 무슨 얘기를 하든 다윈 선생님을 모셔와야 얘기가 끝나니까 정점은 결국은 또 다윈 선생님 때 찍히는 거잖아요. 종의기원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어쩌면 이렇게 단순한 거로부터 이처럼 어마어마한 다양성이 탄생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을까 경이롭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물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의 다양성 얘기는 거슬러 올라가 봐도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 옛날 권위주의적인 시대에는 다양성보다는 일관성, 내지는 조직성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주제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오히려 사회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본격적으로 다양성을 얘기하기 시작한 건 1961년에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른바 Affirmative Action이라는 법령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고용을 할 때든가 아니면 입학 허가를 낸다든가 이럴 때 그동안 핍박받았던 그동안 손해를 보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배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많은 대학들은 원래는 돈 많고 좋은 고등학교 나온 백인 자녀들을 주로 뽑던 대학들이 이제는 흑인도 뽑아야 되고 아시아 학생들도 뽑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 무렵에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Affirmative Action의 혜택으로 굉장히 다양해진 미국 캠퍼스에서 살다 왔거든요. 저한테는 너무 익숙한 풍경이 돼버린 거예요. 모름지기 훌륭한 대학의 캠퍼스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다 섞여서 돌아다니는 그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당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 사실은 귀국해서 대학에서 쭉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우리는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 쉽지 않구나, 늦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고 삽니다. 그랬거나 말거나 사회가 바뀐 것도 사실 생각하면 그저 한 반세기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받기 시작한 거니까. 그런데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해서 사회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회가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고 해서 기업이 한꺼번에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래도 최근에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태평양만큼 거대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 다양성이라는 건 무지무지 거대한 개념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구하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세심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구성원들의 다양성도 분명히 중요하다는 거를 많은 기업들이 지금 스스로 깨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에서는 카카오 다양성 보고서라는 걸 아예 만들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보고서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카카오에는 CEO가 있는가 하면 뭐 CTO도 있고 CFO도 있고 뭐 요즘 많잖아요. 근데 카카오에는 DAO가 있답니다. 어떻게 부르나? DAO 이렇게 부르나 아니면 DAO 이렇게 부르나. CEO도 처음에 나왔을 때 CEO 그러나 누가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처음 들어본 직책인데 과연 뭘 하는 걸까. 처음에는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졌는데 뜻을 영어로 이렇게 적은 걸 보니까 Digital Accessibility Officer예요. 디지털 생태계에서 접근성을 어떻게 공정하게 또는 어떻게 용이하게 만들어주느냐 그거를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책임자를 고용했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에서 나가는 거의 모든 글이라든가 모든 결과물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손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다는데 그게 왜 중요할까? 디지털 생태계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또 모든 서로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접근 가능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모든 차원에서 언제나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책임자가 있다는 건 참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직책까지 아예 마련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공략한 덕택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그 유명한 Standard & Poor's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탑 1%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상 여러 개 받았다고 엄청 지금 자랑하고 있던데 좋은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ESG가 등장할 때 저 굉장히 고마웠던 게 우리 사회에 여러 조직이 있는데 다른 조직들보다도 기업이 제대로 움직이면 사회가 정말 제대로 변하거든요. 실제로 환경 파괴의 제1선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에게도 이제 이런 책임이 있다 하는 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새롭게 변신하려고 노력한다. 그거는 그동안 환경 문제를 고민해온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변화거든요. 더 좋은 건 그런 기업들이 제법 저를 찾아와서 요즘 많은 자문을 구하는데 대단히 진지하다는데 제가 굉장히 기쁜 느낌을 이제 받는데 카카오에서는 아주 조직적으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 분야에서 이미 다양성을 상당히 추구하고 있는 회사더라고요. 장애인을 고용해서 일도 안 시키면서 그냥 월급이나 주는 그거는 장애인 본인에게도 만족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회사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하는 사업의 특성상 그분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애써 찾아서 고용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제가 감동했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양성 보고서도 만들고 이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카카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책임감 같은 것도 좀 느끼시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잘못되는 점이 있을 것 같으면 지적도 하겠습니다. 기업 응원하면서 갑자기 하려니까 약간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구독, 좋아요, I love you.